자, 강의를 계속 이어서 합니다. 자, 앞에서 이제 설명했던 거는 제가 그 오이를 많이 축적할 수 있는 미세 조류를 찾아서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는 광생물 반응기를 개발한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때 생산성과 지질 함량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미세 조류가 지질을 뭐 45%, 50%에 축적할 수 있는데, 옥앱에서 키우면 이 생산성, 지질의 축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20%. 그래서 자, 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연료인데 20%더 올릴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고민한 게, 자, 클로렐라 종에서 지질을 축적하는 것에 대한 연구입니다. 자, 일반적인 방법은 뭐냐? 세포 성장을 키운 다음에, 자, 우리가 질소원 또는 영양분을 고갈시킴으로써 그때부터 미세 조류는 지질을 축적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배양 시간이 길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lower lipid productivity가 되고요. 옥에서 배양하면 그 다음에 오염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고민했던 거는 그러지 말고, 자, 옥에서 키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수확해 가지고 농축하고요. 그 다음에 지질을, 자, 에이바이오틱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질을 축적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은 뭐냐면 미생물이 자라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줘서 예를 들면 탄수화물이 지질을 바쁘게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improve lipid productivity를 증가하시기 위해서 two-step strategy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자, 이 미세 조류가 있는데 여기에 뭐 스타치와 TH, 기타 이런 멤브레인 리피드들이 있는데 그거를 자, 인듀서라는 거를 주는데요. 자, 지금까지 별로 관심을 안 갖거나 하지 않았던 플래시라든지 나노 파티클이라든지 일렉트레스 같은 걸 줘가지고 이 스타치 물질이 이렇게 TH를 바꾸게 한다든지 그런 걸 하는 거죠. 제 관심은 일단 지지력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그네슘 아미노클레이 얘기인데요. 클레이란 말은 실리카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재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씁니다. 3 아미노 프로필 펑셔널라이즈 마그네슘 파이로실리케이트라는 걸 우리가 마그네슘 아미노클레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끝에 이 아민기가 들어있고요. 자, 아민기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도 굉장히 작습니다. 나노 사이즈인데요. 자, 이게 물에 잘 녹고요. 그다음 물에 넣어서 거의 트랜스퍼트 합니다. 빛을 투과를 방지하고요. 자, 이 보통은 과량을 넣어서 미생물 응집제로 쓰는데 사실은 이 아민기가 CO2를 캡처링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보고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또 문제는 도울 수 있는데 이 아민기 자체는 사실 바이오톡식입니다. 그래서 이 톡시티 때문에 자, 미세조를 죽이는 쪽에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MGIC는 사실 옥시디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여기에 리피드 어큐뮬레이트 된다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게 아미노클레이가 저 미세조류 배양에 적용을 해보면 예를 들면 투명하고요. 물이 잘 녹기 때문에 넣게 되었을 때 CO2 쪽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리피드 축적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이오톡시스 때문에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찾은 종이 굉장히 로버스트, 튼튼한 종이기 때문에 이 아미노클레이라는 물질을 넣으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자, 한 50ppm 정도 넣으니까 그러니까 자, 리피드 컨텐츠도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리피드 프로덕티비티도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자, 리피드의 그 함량을 어떻게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키우고 난 다음에 이 쿨렐라를 이런 오토클레이브에다 넣고 압력을 주는 겁니다. 자,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를 주는 건데요. 저 오바 정도 주면 야 별로 먹히지 못하면 사람이 이제 우리 사람이 바닷속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수압을 느끼죠. 수압을 느끼는데 자, 우리가 사람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처럼 자, 미생물한테도 압력을 줬을 때는 오바 중에 효과가 없는데 10에서 15바를 주게 되면 자, 미생물이 스트레스를 느껴가지고 자, 지질의 축적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세포가 깨집니다. 깨져. 그래서
적정성을 주게 되면, 그래서 프레셔라는 개념을, 왜냐하면 그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그러니까 미세조리는 수심이 깊지 않은 곳에 살기 때문에 압력을 별로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압력을 줘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자현미경 사진 찍어보니까 컨트롤에 비해서 10바 2시간 너무 길게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리피드 드랍핏, 이렇게 리피드입니다. 자, 숫자나 또는 사이즈가 통계적으로 유효한 만큼 증가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 이 당시에 느낄 때 뭐냐면, 우리가 이제 TAG 분석을 해보면, 이제 압력을, 자, 이렇게, 아미노클레이 늘리게 되면, 이렇게 TAG 함량이 늘어나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지질은 우리가 중성지질과 인지질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중성지질은 다시 뭐 프리지방산, 그 다음에 TAG, DAG, MAG로 나눌 수 있고요. 폴라리피드는 글라이코리피드, 포스코리피드 등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생화학 때 배우는 건데 복잡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록 못 하더라도, 자, 실제로 우리가 그 바이오디젤을 만들 때는 이 중성 지질이 좋습니다. 특히 자, 좋은데 우리가 원했던 그 아미노클레를 넣어보니까 중성 지질이 확 올라갔네요. 왜 올라갈까? 그래서 우리가 예측한 거는 뭐냐면, 아마도 문헌에 보면 이런 인지질 같은 것들이, 이 폴라 리피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중성 지질로 전환될 수 있는,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저물질은 항상 이 TAG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그 케미칼을 넣은 경우입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조금 연구를 하는데, 이번에 일렉트릭 스트레스입니다. 야, 정기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주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발표한 얘기인데요. 일반적인 연료 전지 시스템을 꾸며놨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자, 미세조 클로렐라 넣고요. 2V, 4V, 6V, 8V 늘려봅니다. 점점 이게 현미경 사진이 조금 희미해지네요. 자, 형광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그 클로로필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클로로필이 빨갛게 되는데, 자, 빨갛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노란 점이 나타납니다. 이 노란 점은 나이를 염색을 한 건데요. 지질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세게 하니까 오히려 약해집니다. 야, 실제로 우리가 재보니까 중서지 함량이 초기보다 이렇게 늘어나네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게, 자, 이 콜렐라가 직접적으로 전자는 받을 수 없겠지만, 아마도 이 전극에서 나온 전자가 산소와 만나서 그다음에 라디칼 행사하거나 H2O2가 만나면 이게 이제 리액티브 옥시 스페시스를 만들어서, 자, 시그널을 줘서 스타치가 분해돼서 이제 여러 가지 경류 거치면 TAG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또한 이제 앞에서 우리 가정한 대로 멤브레인 리피드 쪽이 또 TAG로 이렇게 갔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일단은, 자, 우리가 이제 셈을 찍어서 그렇게 이렇게 많이 붙진 않았다. 그 다음에 카보하이드레이트가 약간 줄어들었네. 반면에 TAG는 또 늘어났네요. 그 다음에 전기적 커런트는 30에서 40 정도 되고요. 자, 사이트 볼타미터도 전기 전후에와 좀 달라지더라.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전자를 직접 받는지 안 받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붙는 친구도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전기 화학적으로 리피드를 인덕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세계 최초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자, 미세조를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수확을 해야 되죠. 수확을. 그래서 우리가 키운 다음에 미세조를 딱 보면 엘갈 컬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안에 녹색입니다. 아주 좋아 보이죠. 이게 클렐라 들어있는데 사실은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LG 농도를 1g/L라고 생각하면, 딱 이거 확대해보면 뭐냐면 LG셀은 이만큼 있고 나머지가 다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끄집어내서 우리가 오일을 추출해야 되니까 쉽지 않겠죠. 예를 들면, 자, 물에다가 커피 믹스를 타서 딱 처음에 쉽게 우리가 커피를 만들 수 있는데요. 자, 따뜻한 다방 커피를 만들 수 있죠. 근데 다방 커피를 만든 거를 다시 커피 그 믹스와 물로 분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미세조리 더 복잡한데요.
미세 조리는 이 바깥에 일렉트로스태틱 리펜션 하는데요. 네거티브 차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 간에 일렉트로스태틱 리펄전, 반발력 때문에 서로 뭉치질 않아요. 뭉쳐야 일단 무거워서 깔아줄 텐데. 그래서 제타 폰트제를 지어보면 마이너스 값을 나타내고요. 사이즈도 작습니다. 한 뭐 3 마이크로메타 정도. 3에서 4 마이크로 정도인데요. 이게 필터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과알레도 다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특징이 뭐냐면 미세조리 양이 엄청나다는 거죠. 뭐 가만히 두면 언젠가 깔았지 않을까요? 미안합니다. 실제로는 물보다 덴시티가 약간 높기 때문에 까놨긴 까놨습니다. 얼마나? 하루에 0.1m. 10cm 정도인데 10cm가 야 이게 지금 부피가 양이 얼마 없으면 그냥 뭐 햇볕에 말리겠는데 아니면 깔아도 놔두면 되겠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 공학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빨빨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베스팅을 얼마나 쉽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말이 길었는데요. 자석물질을 넣은 다음 자석이 자, 제가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 LG가 아까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어가지고 서로 뭉치지 않기 때문에 하베스트 하기 너무 어렵다고 했잖아요. 자,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 파지티브를 차지 띠고 있는 응집제를 만든대요. 사실은 이 문제가 뭐냐면, 케미컬 응집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응집은 되는데, 해소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응집하는 속도도 좀 느리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마그네틱 플로클러트입니다. 그래서 이 응집제 플러스 안에 마그네틱 10을 넣는 거죠. 그러면 자 이게 플러스 차지가 오면 뉴트럴라이제이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로크레이션해서 깔았는데 자 이 자석을 띠기 때문에 밑에 강한 자석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쑥 깔았죠. 그래서 이게 물과 그 LG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을 불여하면 되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했었어 환경 쪽에서.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요 LG로부터 자 마그네틱 플루 커런트를 떼어내서 다시 재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관련된 연구를 조금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면 자 여기에 그 다시 보면 여러분들이 감이 좀 알 것 같아요. 수렁관에 자석물질을 넣은 다음 자석이 어떻습니까? 쑥 가죠. 자, 요거는 사실은 자석 물질과 LG가 갇히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마그네틱 응집제와 LG가 갇히기 때문에 마그네틱 응집제의 색깔이 시커멓죠. 철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된 거를 떼어내는 겁니다. 떼어내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LG 부분과 이런 마그네틱 플로커트를 다시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농축을 시켜서 떼낼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펑셔널 마그네틱 플로커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자, 자석만 쓰거나 이제 pH 컨트롤만 하는 경우, 그다음 바리움의 자 사이즈를 조절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에다가 키토산을 붙여가지고 좀 친화한 경주를 만들어볼 대구자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철에다가 철 성분에다가 자 아미노클레이를 붙여서 뭐 어떨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철에다가 카본 마이크로 파티클을 붙여가지고 하는 연구. 자, 어떨 때는 마그넷 플러클링을 리사이클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또는, 자, 이 마그넷 파티클에다가 여기다 듀얼 펑션기를 달리해서 하는 경우는 어떨까? 몇 가지 예제만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마그넷 LG 하베스팅인데요. 자, 요게 pH를 컨트롤하면 저 파티클하고 떼었다 붙었다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pH 컨트롤하면서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는 거를 우리가 10번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베스팅 하고 난 다음에 떼내면 여기에 현미경에서 관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다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LG가 붙다는 얘기는 여기에 자 붉은색이 있습니다. 여기 그 미세조리 클로피르에 의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세조리를 이렇게 이제 미세조리에 마그네틱 플로커트 넣게 되면 이렇게 딱 수확했잖아요. 이제 문제가 그겁니다. 이거 떼내는데 좀 에너지가 많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이 포스트잇처럼 살짝 붙였다 살짝 떼내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그 마그네틱
파트에다가 실리카 코팅하고 난 다음에 듀얼 펑셔널라이제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OTMS와 APTS를 적절하게 비율을 조절하면 적당히 붙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케니컬 세이킹이나 솔케이션 없이 자, 워터 솔벤트 페이즈만 가지고 이 LG 부분과 망가진 파티클을 떼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망가진 파티클에서 솔벤트만 이용해서 쉽게 떼어내는 그 부분만 했었고요. 이게 이제 ACSAP 머티리얼 디펜스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자, 하베스팅만 할 게 아니고 동시에 세포를 또 파괴해주면 안 될까? 우리 앞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 유니트 프로세스가 있는데 두 개를 연결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TIO 이 아미노클레인에다가 TIOT를 붙였습니다. 사실은 아미노클레인가 플러스 차지를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응집이 되는 데다가 TIOT를 붙였는데 여기다가 UV를 딱 쬐어주면 자, 이렇게 마이크로알지가 이렇게 파쇄가 돼서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 이제 지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클로필이 있는 데다가 TIOT에 UV가 가는 순간 자, 이게 라디칼 형성돼서 LG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했었고요. 이게 이제 케미컬 엔지니어 표준 논문으로 실린 적이 있습니다. 자, 리사이클을 좀 강조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마그넷 파티클에다가 이제 펑셔나이즈 무지를 붙인 다음에 붙일 때 이 설펙트들 붙이는데 이런 좀 이렇게 체인이 긴 걸 붙입니다. 이 체인이 길면 어떻게 될까? 이 체인 긴 거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응집제가 셀에 올 때 이렇게 걸습니다. 뚫고 본다 할까요? 네. 그러면 자, 세포도 수확하고요. 세포 벽도 파쇄를 해서 기름 추출이 잘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리피드 컨텐트가 콘트롤이나 또는 MMP, 마그넷 파티클, 나노 파티클 정한 경우 훨씬 지질 추출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다음에 수확하고 난 다음에요. 이 떼낼 때 어떻게 한다? 자, NIR 설펙턴트를 딱 넣어주면 여기 미세 조리와 자, 마그넷 파티클 리사이클링 되고요. 리사이클링 된 거는 다시 쓰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린 케미스트리 논문에 그 커버 아티클을 실렸습니다. 아이디어가 그겁니다. 자, 이게 하베스팅과 세포 벽을 파쇄하는 즉 그 뒤쪽에 추출이 나올 텐데 추출을 도움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응집제를 리사이클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표준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뭐 수학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벽을 이제 파쇄한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은 이제 오일을 끄집어내는 거 있죠. 오집을 끄집어내는 연구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뭐 솔벤트, 핫도러 한 100도씨에서 끓인 겁니다. 효소 분해 또는 마이크로웨이브에 놓고 하는 경우, 또 이온성 액체로 하는 경우, 자 또는 우리가 이제 올가노 클레이에다가 펜톤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뭐 많이 빼고요. 자, 이겁니다. 솔벤트 익스테이션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가 이제 클로렐라를 전자현미경, 이건 셈이고요. 이게 템입니다. 템이 있는데 템 사진을 찍으면 이 안에 리피드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잔뜩. 그래서 그거를 솔벤트를 딱 넣어서 세포를 구멍을 내고 스푼 넣으면 이렇게 리피드가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 빠진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오, 리피드가 쏙 빠졌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깨진 부분이 셈으로 보이죠. 그리고 리피드를 우리가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요거를 우리가 알갈 바이오 디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일을 뽑았습니다. 오일 뽑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지만 이제 오늘 강의에서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뽑았으면 이제 우리가 에스테로, 즉 바이오디젤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바이오디젤 만들 때 이 기름에다가 자, 전에스테로 할 때 메탄올 넣고 알칼리 촉매를 씁니다. 즉 NaOH나 이런 거 쓰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 미세조류는 자, 이 중성 지방도 있지만 이렇게 프리 패티 에스도 있어가지고 프리 패드 에스가 있으면 뭐냐면 이 알칼리 촉매를 쓰면 비누와 반응 때문에 반응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좀 산촉매를 써야 되는데 산촉매를 자, 이 산촉매를 써야 되는데 이 경우에 자, 산촉매를 만들 때 이 프리에스를 만드는 공정이 있는데 여기에 황산을 많이 씁니다. 야, 황산 많이 쓰면 나중에 폐수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적으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황산 쓰고 메탄올 넣고 반응을 시키면 에스테로가 형성돼서
자, 이 바이오디젤을 쓸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연구했던 부분은 뭐냐면, 자, 황산을 뜨거운 물로 추출하는데 황산을 적게 쓰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했을 때, 자, 황산을 이렇게 농도가 이렇게 가는데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설펙턴트를 좀 넣으니까 이 그 효율이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의 100%. 예를 들면 소디움, 도데실, 벤젠, 설페이트를 넣게 되면 자, 이 중성 지방이 완전히 프리패드 에스트로 가는데요. 황산 존자에서 중요한 거는 그 황산 농도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낮은 농도.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황산 농도를 많이 써야 되는데 황산 농도가 자, 적게 쓰고 그다음에 설펙트 농도를 상당히 작게 넣었을 때도 이렇게 반응이 잘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커니즘을 밝혔다면 좋은 논문 갔을 텐데 메커니즘을 밝히지 못했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필 황산 촉매했는데요. 자, 그러지 말고 자, 효소 촉매를 쓰면 어떨까요? 효소 촉매. 효소는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자연 친화적이죠. 그래서 경희대학교 이은혁 교수님 팀하고 연구를 했었는데요. 중성지방에다가 노보자임 435라는 효소를 쓰고요. 그다음 DMC라는 다이메질 카보네이트를 쓰게 되면 우리가 그리세롤과 이게 페임과 메탄올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게 이제 CO2로 팍팍 날아가기 때문에 이쪽 수율이 높기가는 잘 높은 이제 이 반응이 이쪽으로 자, 진행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산 총유보다는 어쨌든 반응 속도는 느리지만 어쨌든 자, 페이밀즈도 거의 굉장히 잘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화학 촉매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호수 촉매를 쓸 수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수 촉매는 반응 시간이 길지만 친환경적인 좀 장점이 있고요. 화학 촉매, 특히 황산 이런 거 쓰게 되면 반응 속도 빠르지만 황산에 따른 여러 환경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바이오디젤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연료를 조금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에 쓰는 컨벤셔널 바이오디젤을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중성지방은 자, 이 트랜스에스피케이션, 즉 메탄올 넣어서 그리세롤과 페데스 메칠 에스트로 만드는 게 바이오디젤인데요. 가만히 보면 여기에 산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정류에 보면 석유 보면 산소가 없습니다. 하이드로카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류는 그러니까 석유는 원유는 저기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졌는데 탈탄소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물 원유를 즉 알갈 오일 같은 경우는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디에시 메스트레이트 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응 특성상. 근데 여기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반응성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워러 옥시데이션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반응 조건은 사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뭐냐면 디옥시네이션 즉 석유 경유와 똑같이 산소를 다 날려버리고 탄소와 수소와 이루어진 하이드로카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CO2와 CO가 발생하는데요.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벤셔널 바이오디젤은 자, 이 반응 조건이 60에서 90도 3바 정도고요. 자, 우리가 그린 디젤을 하는 그린 디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즉 탈산소를 시킨 경우는 지금 고온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 세탄가를 배웁시다. 자동차의 품질 하나 기준입니다. 세탄가를 따지면 자, 이 그린 디젤 쪽이 훨씬 높습니다. 그다음에 자, 추운 경우에 우리가 그 바이오디젤은 사실은 이렇게 굳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겨울에 한 7% 정도, 여름철에 좀 많이 높고요. 근데 우리가 그린 디젤은 자, 이런 제한 없이 그냥 석유와 똑같이 경유와 석유에 똑같이 쓸 수 있던 100%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가 있기 때문에 옥시데이션의 제한이 있고요. 그러나 그런 게 없죠. 그 다음 세퍼레이션도 리퀴드라서 좀 어렵지만 이 경우는 가스와 리퀴드, 여기는 리퀴드와 리퀴드에 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상용화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그린 디젤은 이제 R&D 단계입니다. 여기는 안 됐지만 그린 디젤 가장 이제 문제는 촉매입니다. 화학 촉매. 화학 촉매가 좀 비싸고요. 화학 촉매가 또 피독 현상 때문에 안전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R&D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기술들은 본 각도에 따라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료 품질이나 그다음 저장 측면에서는 별로 안 좋은데 일단 가격이 싸고요. 기술의 완성도가 높으니까. 그린 디젤은 좀 안 그렇습니다. 현재 품질도 좋지만 촉매 가격이나 또는 제조 기술이 아직 아래 단계입니다. 자, 너무 길어지는데요. 한 1분 다시 쉬었다 갑니다.